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월급이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서 개인들이 자산을 불리면 자산 가치에서 상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화량을 개인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상에 임자 없는 돈은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석의 머니워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화량이 무엇인지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유동성이 늘었다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돈이 흔해진다는 느낌을 누구나 갖고 있는데요. 정확히 돈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1986년치부터 통화량 집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매달 발표가 나옵니다. 보통 통화량은 M2라고 하는 광의 통화량을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새롭게 범위를 축소한 한국은행의 새로운 M2 기준으로 보더라도 2005년 940조 원이었던 통화량이 작년 말 기준으로 4081조 원으로 20년 사이 4.3배 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략 10년이면 2배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20년간 M2 증가율은 연평균 7.5%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명목 경제 성장률이나 실질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빠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는 월급이 늘어나는 속도와 비슷한데요. 이런 속도에 맞춰서 개인들이 자산을 불리면 통화량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자산 가치에서 상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통화량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19년 말 통화량은, 즉 광의 통화량의 M2는요, 그 당시에 2,717조 원이었는데요. 2022년 말에는 3,681조 원으로 3년 만에 거의 1,00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2020년대 들어서 통화량은 연평균 205조 원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사태 충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돈을 집행했는데요. 이후로도 재정 지출이 높아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재정 지출을 계속 확대하는 기조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30년 무렵까지는 연평균 205조 원씩 늘어난 근년의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은 세상에 풀려있는 돈의 양입니다. 지폐나 동전 같은 현금으로 존재하는 건 전체의 5% 정도에 그치고요. 대부분은 금융상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화량은 범위에 따라서 협의의 통화량인 M1이 있고요. 광의 통화량인 M2가 있습니다. M1은 M2의 부분 집합으로 완전히 M2 안에 포함이 됩니다. M1은 동전이나 지폐 같은 현금 자체와 바로 인출이 가능한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을 말합니다. M2는 M1을 전부 포함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머니마켓 펀드, CMA라는 종합자산관리계좌, CD라고 그러죠.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그리고 만기 2년 미만의 정기예금과 만기 2년 미만의 정기적금 같은 금융상품들을 말합니다. 늦어도 2, 3일 안에는 모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들입니다. M1은 사실상 현금을 말하고요. M2는 유동성이 높은 돈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M1은 M2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세상에 임자 없는 돈은 없다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모두 4,081조 원인 M2 중에서요. 절반이 조금 넘는 2,221조 원을 가계와 비영리 단체가 갖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갖고 있는 양은 가계에 비해 훨씬 미미하기 때문에요. 전체 통화량의 절반은 가계가 소유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특히 개인들이 많이 사들였는데요. 다들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나 많았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보면 개인들이 M2에 해당하는 단기 금융상품에 넣어두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관망하고 있는 돈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4,081조 원 중에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1,090조 원을 민간 기업과 공기업이 가지고 있고요.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같은 금융회사들이 615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M2를 보관하는 주체일 뿐 보유하고 있는 주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10% 살짝 넘는 액수를 지방자치단체들과 사회보장기구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4,081조 원인 M2를 누가 갖고 있느냐로 구분을 한 것이고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보관되어 있느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4,081조 원 중에서 43%에 해당하는 1,762조 원이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에 들어있습니다. 즉 만기를 짧게 해서 시중은행에 넣어둔 돈이 많다는 뜻이고요. 원하면 빨리 해약해서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사들일 만한 돈이 나라 전체적으로는 정말 많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에 746조 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399조 원이 요구불 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 개인들이 2년 미만 단기 금융상품에 넣어둔 돈만 해도 1,000조 원은 된다는 얘기고요. 투자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몰려갈 돈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정부가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증시의 기술적인 걸림돌을 제거해주고 반도체 업계가 큰 호황을 누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확신을 갖고 M2에 머물던 돈을 꺼내서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킨 돈이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봅니다. 통화량은 주로 민간에서 대출로 늘어납니다. 민간 대출을 통해 늘어나는 액수가 전체의 80% 안팎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리라는 사람이 예금 1억 원을 은행에 맡겼다고 치면요. 이 예금을 기반으로 은행은 90%인 9천만 원을 누군가에게 빌려줍니다. 90%만 빌려주는 건 은행이 지급준비금 명목으로 만약을 위해 남겨놓는 건데요. 이렇게 9천만 원을 빌려간 사람이 건우라는 사람한테 오피스텔을 샀다고 하면요. 건우는 벌어들인 돈 9천만 원을 은행에 예치합니다. 그러면 다시 은행은 건우의 예금 9천만 원 가운데 10%를 남기고 8,100만 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이때 은행권에는 해리가 맡긴 1억 원과 건우가 맡긴 9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걸 기반으로 신용이 창출돼서 대출로 유통되는 돈의 양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1억 원의 돈이 10억 원 넘게 늘어납니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시중에 내놓은 돈을 본원통화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대출의 연속을 통해서 통화량은 본원통화가 1억 원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13에서 14억 원까지 보통 10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 대출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건 금리가 낮으면 대출을 통한 신용 창출이 쉬워서 돈의 양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금리는 장기간 우하향해 왔습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3분기만 하더라도 가계대출의 평균금리는 15.21%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금리였습니다. 경제구조가 이후에 선진국화되면서 조금씩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그에 맞춰서 금리도 많이 낮췄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코로나 사태 전까지는 금리를 많이 낮춰도 대체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완만했고요. 따라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한국은행이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연 2.75%까지 낮아졌고요. 이후에 조금 올랐지만 2024년 기준으로 연 4.44%로서 1990년대와 비교하면 훨씬 낮습니다. 한국은행이 광의의 통화량을 말하는 M2의 기준을 최근에 바꿨습니다. M2의 핵심 정의는 언제든지 현금화해서 빨리 쓸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돈이라는 건데요. 기존 M2에 포함되는 금융상품 중에서 수익증권을 제외했습니다. 수익증권은 쉽게 말해서 성장지수 펀드, 즉 ETF를 말하는데요. ETF가 두 가지 측면에서 돈이라고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먼저 ETF는 가치가 변동적입니다. ETF는 상장돼서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데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금은 1억 원을 넣으면 1억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ETF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원금을 까먹고 8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출렁이는 자산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유동성으로 묶기에는 통계적인 착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로도 맞지 않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나
유럽중앙은행은 이미 변동성이 큰 ETF를 M2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를 포함시키고 있으면 국가란 통화량을 비교할 때 한국의 유동성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져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ETF 규모가 작아서 전체 통화량 통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ETF 투자자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백조 원 단위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빼는 게 맞고요. IMF는 이미 2017년에 ETF나 수익증권을 M2에서 제외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ETF에 들어있는 것도 결국 돈인 거고요. ETF 같은 수익증권을 제외하더라도 새로운 M2는 기존 M2에 비해서 액수가 90에서 95% 정도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큰 차이는 아닙니다. M2 기준을 오래전부터 기준을 바꾸라고 IMF가 권고를 했는데요. 한국은행이 뒤늦게 최근에 바꾼 이유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환율이 상승했다는 비판이 커졌다는 게 적지 않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시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렸다는 비판이 쏟아지니까 한국은행이 뒤늦게 움직였다는 얘기인데요. 욕을 먹지 않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바뀐 M2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0년쯤부터 개편을 준비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통계 산출 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주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미뤄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통화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는 민간의 대출의 연속으로 많이 늘어나지만 정부가 재정 집행을 늘리면 그건 역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특히 정부가 지출을 늘려 내수를 자극하면 민간에서 대출을 늘리도록 펌프질을 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인데요. 경기가 부양되면서 통화량이 확 늘어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은요. 2005년에 208조 원 가량이었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서요. 20년이 지난 작년에 673조 원이 됐습니다. 20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난 거죠. 그리고 올해는 재정 집행이 728조 원에 달해서 1년 만에 50조 원 이상 늘렸는데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재정 집행을 늘린 폭을 계산해 보면요. 노무현 정부 때 연평균 6.8%씩 늘려가지고 임기 중에 증가한 폭이 52조 원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5%에 살짝 못 미쳤습니다. 그랬다가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7.8%씩 늘려서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증가한 예산폭이 무려 21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전 정권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이후에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예산 증가 속도를 계속 가파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재정 집행을 계속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화량을 개인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화량은 돈의 양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통화량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당국은 통화량이 민간의 대출로 늘어나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적습니다. 당국이라는 것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에 관심을 쏟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통화량만으로는 거시경제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돈이 도는 속도가 느려지면 금융계좌에 돈이 더 많이 쌓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M2가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에서 통화량 통제가 가능하지 않아서 관심이 적다는 건 여러분들이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1998년에 통화량 목표제를 폐지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통화량의 총량을 관리했지만 그 시점부터 포기하고 기준금리를 높였다 낮췄다 하는 통화정책만 쓰고 있는데요. 1990년대 들어서 제2금융권이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만 관리하던 방식이 안 통하게 됐고 1990년대에 금리 자유화로 정부나 한국은행이 시장금리의 개입을 점점 자제하게 됐고요. 자본시장이 더 많이 개방돼서 환율 개입도 자제하게 되니까 더 이상 M2의 총량을 조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공연장에 몇 명 입장하는지 카운트를 하다가 그게 어려워지니까 메인 출입구에 폭만 신경 쓰면서 이 출입구의 폭을 넓혔다 좁혔다만 할 뿐이고 공연장 안에 몇 명 들어가 있는지는 이제 신경을 안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경기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
통화량 자체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응급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를 살렸느냐 못 살렸느냐가 중요하지 살리는 과정에서 수혈을 얼마나 해줬는지는 신경 안 쓰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달라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통화량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빠른 속도로 하락합니다. 달러로 보면요, 2000년에 100달러의 가치는 2024년에는 55달러에도 못 미쳤습니다. 당연히 수량이 늘어나면 가치는 훼손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임자 없는 돈이 없습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면 그건 누군가의 소유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통화량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이나 월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요. 투자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상대적인 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키는 방어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자산 투자는 필요합니다.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돈이 과잉 공급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늘어난 돈이 세상에 고르게 퍼지는 게 아니라 가치가 높은 자산이나 사치제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가 과도하게 비싸지는 현상이 생기는 건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 관심 없이 수도승처럼 살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져다 줄 위험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화량이 무엇인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왜 늘어났는지,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에 왜 주목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통화량과 관련해서 우리 실생활에 와닿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